안의 시사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 네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또 확정됐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지도자죠. 알렉세이 나발리는 고통스러운 투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러시아의 국내외 정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 주제를 다뤘던 것 같긴 해요. 작년 7월에 국민투표를 한 직후에 네. 저희가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근에 러시아의 국내 정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 계속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집권할 모양이에요. 지금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네. 이 연임할 수 있는 법안에 최종 서명을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에 국민투표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이 채택이 됐는데 이게 지난달 24일에서야 하원을 통과했어요. 좀 약간 좀 지연을 시킨 거죠.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상원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5일에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새 대통령 선거법, 똑같은 인물이 3번 이상 대통령직을 맡는 걸 금지한 건 지금 헌법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개헌안이 발효한 시점 이전까지 수행했던 대통령 임기는 다 포함시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물이 이제 0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도 또 2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2024년에 72세가 되는데 그때 또 대선에 나올 수가 있어요. 5번째 집권을 위한 대선에 출마를 해서 또 연임이 가능해지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더 역임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2000년부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한 4년 동안 총리로 잠깐 물러나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걸 빼고도 대통령직만 32년 동안 할 수가 있게 되는 셈입니다. 최장. 그래서 지금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30년 6개월 집권했거든요. 이 기록도 넘어설 수 있고요.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대제 통치 기간이 43년인데 이것에 이어서 2번째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 후에도 푸틴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는 기소 면책 특권을 갖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84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걸 일부러 집어넣었고요. 선거법 개정안에는 25년 이상 러시아에서 상주한 35세 이상 시민만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4세에 그때 그냥 내려올까요? 권좌에서? 그건 그때 또 가봐야 안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헌법을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른 나라 뭐 일반적인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이러면 지지율 폭락하고 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국민투표 자체에서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지지율이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러시아에서도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작년에도 59%였거든요. 근데 집권 20년이 지난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여러 악재가 있었습니다. 연금법 반대 시위가 거셌었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방이 경제 제재를 가해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졌고요. 여러 악재가 있었는데도 상당수가 아직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푸틴 시위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실 텐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의 젊은 층에서는 물론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반푸틴 세력이 늘고는 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이제 혼란기를 경험했던 40대 이상 중장년층 그리고 농촌 소도시의 노동자층은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강한 러시아를 부활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소련 시대 재건 뭐 이걸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푸틴 대통령을 당장 대체할 만한 대한 정치 세력이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그 혼란기를 네. 겪은 세대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혼란 다시 겪고 네. 싶지 않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 하면 네. 이 근육질 네. 막 이렇게 막 마초. 근육처럼 네. 근육 자랑하면서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뭐 마치 그 보디빌딩 선수같이 그렇죠. 막 이렇게 사진 네네. 찍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진짜 그렇게 봐요? 러시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네요. 러시아 온라인 구직 사이트 슈퍼잡에서 지금 최근입니다, 여러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남성의 18%, 여성의 17%가 푸틴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성 중에서는 사실상 이제 본인이다, 나다, 내가 제일 멋있다라는 답이 1위였고요. 여성은 그런 남자 없다. 그런 답이 1위였대요. 그러니까 이 답을 살짝 빼면 네.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1위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는데 4선 성공까지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이 선정용으로 배포한 게 상의를 탈의하고 남성성을 맞아요. 강조한 홍보 사진 가서 뭐 수렵도 하고 뭐 전투기도 타고 뭐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이걸 또 달력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쭉 해온 그런 홍보 효과를 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월에도 러시아 크렘린궁이 이제 사진을 하나 공개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때 영하 20도였거든요. 네. 그 강추위에도 상의를 탈의하고 얼음물에 입수하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69세거든요. 근데 네. 푸틴 대통령 건강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살짝 흘러나오던 시점이었는데 그 건강 의혹설을 일축을 해버렸고요. 이 영상으로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일부러 공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개했을 당시에 그 야권 지도자 나발리가요. 푸틴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흑해 인근에 호화 비밀 궁전을 마련했다라는 폭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얼음물 입수 영상을 올리면서 대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강한 남성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걸 무마했답니다. 이게 단골 선전 수법인데 이번에 1월에도 그런 수법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당 지도자 나발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수감이 돼 있어요. 작년에 이제 나발리 독극물 테러 사건도 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게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한 5개월 만인 지난 1월에 이제 러시아로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러시아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은 올해 9월에 이제 의회 선거가 열리는데 그것을 앞두고 반 푸틴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혐의냐면 2014년에 한 프랑스 화장품 회사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네. 이 나발리가 체류지를 통보하지 않고 뭐 집행유예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월에 이제 결국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했고요.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독극물 사건까지 겪었잖아요. 네. 괜찮아요, 건강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발리의 변호인단이 7일에 면담을 했어요. 근데 이 나발리가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고요. 다리와 손목에 점차 감각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이제 이런 증세에 대해서 이제 척추 2개 부분에 이상이 생긴 디스크의 좀 증상에 가깝다.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달 31일에 통증이 너무 크니까 민간 의료진 진단을 좀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교도소 측에 받아들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지금 왜냐하면 혼자 서 있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다리에 마비 증세가 심해서. 네. 그리고 등에도 아주 심각한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40도에 가까운 고열, 호흡 이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핵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나발리 측의 변호인단은 교도소 내에 의사가 없다. 구급 요원 1명이 전체 의무시설을 운영 중이니까 좀 밖에 나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나발리가 지금 몸무게가 하루에 1kg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kg요? 네, 쭉쭉쭉. 근데 단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네. 굉장히 지금 상황이 네.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나발리가 수감된 교도소가 러시아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크로프 교도소라는 곳인데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 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4대 교도소 중에 한 곳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범들이 많이 수용이 되는데 구타는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재소자에 대한 정신적인 학대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재소자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하루 종일 서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나발리가 지난번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다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1984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수용됐다가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신경쇠약을 유도한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무너지게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좀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에요? 1시간마다 깨운답니다. 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부에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이렇게 최악의 교도소 환경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다리 마비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통증이 작년에 독극물 테러를 당한 후유증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리가 제 기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인권재판소가 지난달에 나발리의 생명까지 위험하다라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거부했습니다. 미국도 사실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계속 상황이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뭐 러시아하고 밀월 관계였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푸틴 대통령하고도 뭐 그런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어때요? 지금 지난달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진행자가.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좀 약간 수위가 높죠. 살인자라고 그렇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요. 킬러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취임 전부터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인자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렇게 푸틴 대통령을 수위 높게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유를 직접적으로 대진 않았지만 나발리 독극물 테러 사건과 관련된 답변이다. 다 모두들 이렇게 분석을 내놨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에 러시아 정부가 이 독살 시도 배후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8일부터 러시아 고위관리, 보안기관, 기업체 등의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맞받는 대응을 내놨는데 미국도 노예제, 흑인 문제, 인디언 학살 문제가 있지 않았냐. 남을 그렇게 부르면 자신도 그렇게 불리는 법이다. 또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대응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비슷하죠. 네. 오히려 더 센 약간 그런 수위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이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분출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나발리 사건 외에도 미국 국가정보국이 작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 국면에서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또 바이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미국의 대선 개입에 대한 대가를 러시아는 치러야 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놓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뭐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란 제재 다양한 쟁점을 두고 미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뭐 EU 국가들도 나발리 석방을 요구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지금 러시아와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나 뭐 좀 위기 상황이면은 얼음물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뭔가 하나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약간 곰사냥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실제로 그런. 네, 3월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살인자 발언이 나온 후에 이제 또 직후에 또 그런 모습을 또 공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렇구나 이런 이미지를 풍기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에 치우친 옛 위성국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는 계속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러시아의 야심을.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을 활용한 강경 대응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경 지역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이번 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랑
맞닿은 국경 지역에 네. 지금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에 가장 많은 병력을 이동시켰어요. 이 돈바스가 어느 곳이냐면 크림반도를 이제 러시아가 병합한 뒤에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러시아가 접경 지역으로 지금 군대를 대거 이동시킨 게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흑해에 군함 2척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군사적인 압박 의지를 함께 나타냈고요.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은 뭐 백신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가스관 사업이라든가 이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돈바스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물러서기가 힘듭니다. 러시아로서도. 네네. 왜냐하면 나토로 대변되는 서방의 군사력을 경계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물러서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국가 명칭 자체가 경계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나토에 넘겨주면 모스크바하고 얼마 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6일에 분리주의와의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다. 나토에 다시 가입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한 번 했다가 지금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구소련 위성국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구소련 국가들마저 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 지금 굉장히 자국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군사력까지 파견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랑 터키가 또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시리아 내전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터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지역의 갈등이 우크라이나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러 간의 갈등,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미중도 안 좋고 지금 미러도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밀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란도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중국, 이란이 지금 한 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서방의 압박 때문에 뭉치게 된 것이다. 서방의 제재와 봉쇄가 증가할수록 관계가 강화되는 것인데 결국 언제까지 함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세 나라에 대해서 각각 서방의 압력이 계속돼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방 국가들 미국, 아니 중국, 러시아, 뭐 여기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제 친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약간씩 불안해지는 느낌이요. 걱정이네요. 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